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인력 구조에 대해서 또 조직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현실적인 이제 문제를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인력 구조 안에서 이런 인력을 우리는 충원을 합니다. 그 4번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채용 인력이 있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3번에서 논의된 그 인력 구조에서 이제 언급은 하셨지만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인력 채용은 정규직은 이런 인력을 이제 충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계약직은 이런 인력을 충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쯤이다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우리 학생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또 졸업을 앞두고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좀 3번 사항에서 말씀을 인력 구조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그 핵심만 좀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우리 최종록 관장님부터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채용 인력 정보입니다. 그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정규직 직원은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결혼이 생겨야 저희가 이제 공고를 통해서 정규직 직원을 채용을 하는데 특별히 정규직이다 계약직이다 해서 공고가 뭐 다르지는 않고요. 심사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정규직을 채용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정규직은 그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잘 이제 결혼이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그냥 가기에는 되게 조금 자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계약직 직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전담 직원이 저희 복지관만 해도 지금 한 뭐 5명에서 7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비정규직 직원도 1년 단위 계약이지만 특별히 본인이 퇴사를 희망하지 않으면은 재계약을 통해서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숫자가 좀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한두 개의 TO는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11월 말 12월 이때쯤이면은 채용 공고가 나가니 그 부분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비정규직이다 정규직이다 해서 차이는 급여의 차이가 조금 있고요. 이제 매년 호봉이 올라가는 정규직 매년 호봉이 올라가서 급여가 약간의 상승이 있지만 비정규직은 그렇지 않고 그냥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가 fik스가 돼 있다. 이 정도 차이고요. 다른 처우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특별히 뭐 어떤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니까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채용이 되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사례를 밟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좀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해서 우리 정규직 직원의 급여 수준하고 그 계약제 그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 그 급여 수준이 좀 어느 정도 돼요? 정규직 직원은 연봉으로 따지면 한 2,400 정도. 2,400. 1호봉 기준으로. 2,400이고 뭐 비정규직은 한 2천만 원 정도. 네. 최저임금을. 네네. 최저임금. 네, 근데 이제 비정규직은 수당에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규직은 좀 수당이 붙는데 이제 비정규직은 이제 수당이 좀 있는 거죠. 수당이 없고 그냥 그 최저임금을 나누기 시기에서 그냥 지급이 되는 형식이어서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뭐 이런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정규직을 채용이 되면 뭐 좋겠지만 정규직이 그렇게 흔하게 이제 뭐 이직률이 높지 않는 이상에는 흔하게 이제 자리가 마련되는 게 아니니까 우선은 수시로 이제 1년 단위로 이렇게 교체되는 이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노인 일자리 전담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 좀 주실까요? 네, 지역아동센터는 아까 인력 구조에서 제가 잠시 언급한 것처럼요, 정규직은 이제 센터장, 생활복지사 이렇게 명명하는 사회복지직이 있고요. 기존 인력이 이제 변동이 될 때만 채용을 해요. 그래서 결혼이 발생해야 채용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자격이 생활복지사 같은 경우는 일단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면 되고, 보육교사 자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교사 자격증도 가능합니다. 일단 자격증이 있으면 생활복지사 같은 경우는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고요. 센터장 같은 경우는 생활복지사의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 돼야 센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요. 그래서 이 정규직에 대한 TO는 결혼이 발생하면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세상에 이제 정보가 힘이잖아요. 정보가 권력이고, 그래서 아동복지에 내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수시로 사회복지사 협회나 한사협이나 복지넷이나 들어가셔서 이제 필터를 이용하셔서, 저는 사실 이직을 할 게 아닌데도 자주 보거든요. 요즘 어떤 직들이 나오고 있는지, 사회복지사 이쪽에 어떤 자리들이 많이 난다는 건 그쪽에 이용 대상자가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이 그쪽으로 또 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어서 저는 수시로 이제 사실 이런 구인 사이트를 들어가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만약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들어가시면 다 필터가 있잖아요. 필터에 아동청소년 클릭하시고 내가 일하고 싶은 거주지 클릭하시고 하시면 지역아동센터에 의정부만 보시지 마시고 또 이제 경기도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어떤 지역에서라도, 서울이 사실 제일 많고요. 보면 쫙 올라옵니다. 생활복지사 자격 이제 TO가 쫙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 보셔서 이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드린 돌봄교사, 아동복지교사는 일단 약간 징검다리로, 약간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하시고 징검다리로 이용하실 수 있는 직제인데요. 돌봄교사는 1일 4시간 일을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 지역아동센터에서 주 역할은 사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5가지 역할인데요. 일단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정서 지원을 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해야 되는 게 저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에요. 이 중에서 이 5가지 영역을 다 섭렵해야 하는 것이 센터장 생활복지사고, 이제 일당 100 역할을 하는 것이 법정종사자고, 돌봄교사 같은 경우는 주로 보호와 교육 분야에 이제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같은 경우는 1년 계약직이고 시에서 채용하고 1일 5시간 일하고, 이 아동복지교사는 지자체에서 센터에 수요조사를 해요. 내년에는 어떤 아동복지교사 파견을 원하세요?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개별 센터들이 우리는 기초학습 보내주세요, 우리는 영어 보내주세요, 우리는 독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수요에 맞게 매해 다시 면접을 통해서 뽑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가, 요 접점에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학생들이 있으시면 요 지점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돌봄 취약 아동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필요한 게, 내가 어떤 업무적인 능력, 역량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필요한 건 기본적으로 아동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제2의 가정처럼 아이들이 편안하게 지역아동센터를 느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이런 쪽에 굉장히 감수성이 있고, 어려서부터 약간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런 아이들이 눈에 보이더라, 이런 감수성이 있으신 분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만나는 일이 적합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정규직은 센터장, 생활복지사, 네. 그리고 계약직은 돌봄교사, 아동복지교사, 네. 이렇게 나누는데, 뭐 이게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게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네. 모르겠는데, 네. 그 센터장하고 생활복지사의 급여의 수준과 네. 돌봄교사 이게 거의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전 질문에 교수님이 안 주신 질문인데 지금 관장님한테 질문하셔서
제가 이거에 답변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많이 지원호 센터는 일단 걸르고 이럴 것 같아서요. 아, 자, 그래서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좀 있어야죠. 사전 정보 있으셔야죠. 지원호 센터는 이제 포괄 예산제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비분권, 분권되지 않아서 내려오는 예산이라서 저희가 법적으로 호봉제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사실 현실적으로 따를 수 없는 그런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센터장에 대한 거는 아예 없고요. 기준이 생활복지사 같은 경우 최저임금 줘야 된다. 이게 규정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의정부만 보면 저희가 작년에 의전 내에서 이제 사실 우리 급여를 근무 연수 대비 급여를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이 경력이 20년 정도 되시는데 거의 이제 2004년 이전부터 일해 오셔서 거의 뭐 16년 뭐 이렇게 되시는 센터장님이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 계시고 본인은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복지사한테는 급여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생활복지사들 같은 경우는 180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것이 그러면 호봉제처럼 매해 갱신이 돼서 상승하느냐, 요거에 대한 담보는 사실 없다. 네. 그리고 센터장 같은 경우는 급여가 이제 천차만별이죠. 그러면 돌봄교사하고 아동복지교사는 네. 최저임금 수준은 유지를 하는 거예요? 네, 돌봄교사는 그럼 거의 지원이에요. 비슷하겠어요? 그 생활복지사나 아동복지사나 아동복지교사나 돌봄교사나 네, 나누기 하면은 거의 비슷한데 일하는 시간이 돌봄은 4시간이니까 4시간에 맞는 최저임금 90만 원이고요. 아동복지교사는 5시간에 맞는 그런데 아동복지교사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생활복지사들보다 조금 더 나은 배우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는 뭐 오늘 그 토론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별도적으로 이거 국가적으로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 지역아동센터의 그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진짜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속한 그 생활복지사나 뭐 이런 돌봄교사나 아동복지교사 이 자체가 수급 대상자가 될 정도의 수준이 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더 이렇게 뭐 사기를 좀 진작을 시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항상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든 간에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그 아동에 대한 관심, 사랑 이런 마음이 없으면 참 종사하기가 어려운 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지역아동센터가 더 발전적이고 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처우도 좀 많이 개선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우리 그럼 다음 이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우리 채용 인력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주시죠. 예, 청소년 수련관의 그 정규직을 채용을 할 때는 인력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 뽑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뽑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수시로 채용 공고를 내고 뽑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실내 수영장이나 헬스장이 있어서 파트 타임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임시적으로 이 인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제 파트 타임을 채용해서 이제 수련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공고는 다 저희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재단의 홈페이지 또는 한국 청소년 수련시설 홈페이지나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뽑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사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류 심사 후에 인적성 검사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정 점수가 나와서 거기에 통과된
그 지원자들에게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을 시키는 그런 채용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또는 그 사회복지사도 가능합니다. 근데 같은 동일 점수 차이일 경우에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선 채용이 된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직원들의 급여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 급여 체계는 공무원 보수 체계에 준해서 급여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파트타임이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파트타임은 그 시중 최저 시간당 단가 플러스 생활 안정자금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얹어서 주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 있는 아르바이트 비용보다 조금 더 높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원을 모집을 할 때 아르바이트도 의외로 이 경쟁률이 높은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냥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처우가 괜찮은 편이네요. 다른 직군에 비해서 물론 사회복지사와 청소년 지도사의 급여가 좀 지역마다 다르기는 한데 저희 의정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국에서 급여 체계가 좀 잘 잡혀 있는 그런 보수 체계를 갖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지방이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 보수표가 있어요. 그거대로 하면은 공무원 보수의 한 90% 수준을 갖고 가고 있는데 의정부는 청소년 지도사들 정규직들에 한해서는 공무원의 보수 기준 표를 쫓아가고 있고 호봉으로 또 계속 매년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다고 그렇게 다른 데서도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정보를 우리 조경수 원장님을 통해서 제공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채용 인력 그리고 또 모집 시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5번하고 6번을 한번 같이 묶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좀 지났네요.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이게 좀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각 기관별로 채용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는지 좀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좀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채용을 이제 지원을 했으면 우리 면접을 위해서, 근데 뭐 모든 기관이 다 면접을 해야 되니까요. 면접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뭐 우리 다 관장님이시고 뭐 센터장님이시고 그러니까 뭐 매번 그 신규 채용을 하거나 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때 반드시 또 면접을 또 보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준비 사항이나 또 면접을 위해서 어떤 또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최 관장님부터. 네, 우선 그 말씀 중에 이제 그 아까 제가 이제 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그냥 전환되는 건 아니고요. 공개 채용 형식을 똑같이 취합니다. 그래서 일반 지원자와 비정규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도 똑같이 면접을 일반 지원자하고 똑같이 면접을 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제 뭐 채용은 1차가 뭐 다 같겠지만 1차가 서류 심사, 2차가 면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류 심사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게 워낙 이게 정보가 저희가 사실은 기관도 정보가 없고 면접관들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 그 지원자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서류 심사부터 서류를 작성할 때부터 조금 중요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몇 가지를 좀 지금 찍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입사 지원서에서도 이제 우리 뭐 경민대 졸업 이런 학교명을 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 졸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도 쓰지 않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더 이제 저희가 서류 심사할 때 집중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어디 학교를 졸업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력서에서 채용 정보를 처음 보실 때 저희가 가끔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를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아주 급하게 채용을 할 때는 졸업 예정자도 일부 또 이렇게 채용 조건에 넣는 경우도 있는데 졸업자를 뽑냐 졸업 예정자까지 포괄적으로 뽑냐 이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력서를 작성을 하실 때는 그 학교명이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 포인트는 이 사람이 어떤 그 경력을 갖고 있느냐, 어디에서 교습을 했고, 어디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어느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어느 기관에서 실습을 했느냐, 봉사활동은 얼마나 했느냐, 이런 걸 이력서에 기재를 해주시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인데, 자기소개서는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에 그 사람의 인성이나 인품, 성품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내 성품이 어떻다라고 쓰는 것보다는 학교 생활이나 어떤 그 생활의 스토리에서 인성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학교, 대학 생활이든 고등학교 생활이든 어쨌든 학교 생활에서 이분이 어떤 활동을 했느냐, 적극적으로 어떤 대학 생활을 했느냐, 또 창조적인 역할들을 했느냐, 리더 그룹에서 활동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좀 명확하게 좀 나타나줬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아까 이제 계속 우리 박재나 회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습을 어느에서 어떤 실습을 했느냐, 또 봉사활동은 의무적으로 했느냐, 자발적으로 꾸준하게 하여왔느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노인 쪽에 지금 노인 분야 영역에 지원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 전부 청소년이고 전부 아동 쪽이에요. 본인이 살아오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는 부분들 서류 심사할 때 이렇게 서류 심사는 저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면접도 되게 중요합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그 서류 심사에서 요즘은 서류 심사에서 요건만 맞으면 다 면접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서류 심사에서 요건이 맞으면 전부 면접을 부르게 돼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는 40명, 50명도 면접을 보다 보니까 이 그룹 면접이라는 게 본인한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10분 내에. 그 안에 본인이 뽑혀야 되는 어떤 포인트들을 강하게 아마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면접관들이 서류를 보면서 벌써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몇 명의 친구들한테는. 그러니까 서류 작성,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면접은 이제 옷차림도 중요하지만 예전처럼 정장을 요구하지는 않고요. 깔끔하게 이렇게 옷차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우리 그 면접하시는 분들이 지원자들이 그 아이컨택을 잘 못해요. 그것도 사전에 조금 거울을 보듯 연습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답변 자세를 저희 그 노인복지관 쪽에서는 답변 자세도 조금 봅니다. 이제 어르신들을 상대해야 되는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이분이 적당한 제스처를 사용해서 또 답변하는데 어투나 억양이나 눈빛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눈여겨보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진솔성을 좀 봅니다. 네, 진실된 답변을 하고 있느냐, 또 이게 뭔가 가공된 답변을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면접하시는 분들은 다 눈치를 채기 때문에 질문에 사실 그런 경험적 근거들이 없으면 없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더 좋고요. 가공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블라인드 면접의 특징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분 내에 어떤 자기의 본인의 의지를 그 갈망하는 의지를 조금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그 기관의 기본 정보는 좀 알고 오셨으면 좋겠다. 미션이나 뭐 이런 것들, 그 운영 방향이나. 근데 거기에 조금 더 욕심을 내면은 기관마다 특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공통된 사항이 아니고 그 기관에 특화된 사업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정도는 조금 알고 오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지관들은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법인이 항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 법인의 기본 정보도 알고 오시면 좋겠고, 그런 어떤 법인의 철학이나 미션이나 운영 방향이 그 복지관의 또 그 방향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알고 오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주로 또 물어보는 게 우리 복지관에 와서 첫 느낌이 어떠냐, 이 질문도 항상 물어봅니다. 이게 왜 물어보냐면 급하게 와서 아무 정신없이 올라왔느냐, 아니면은 조금 여기 와서 복지관 주변도 한번 살펴보고 내가 일할 공간이 어떤 곳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드리는 질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드리는 질문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거기에 더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최근에 복지의 동향, 이슈 이런 것들도 함께 좀 알아오시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뭐 자세하게 말씀을 좀 주셨는데 우리 그 채용 시에 그 작년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운전면허증이잖아요. 네. 뭐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지만 운전면허증이 1종이 있어야 되죠? 1종이 있어도 되나요? 2종이 있어도 되나요? 그 이제 채용 조건에 아마 저희가 다 넣긴 한데 보통 복지관들은 스타렉스 1종을 많이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1종 소지자를 우대한다라고 이렇게 그 채용 공고에 아마 나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1종이 있으면은 조금 더 낫습니다. 저희가 그 같은 조건이면은 1종이 있는 친구를 네, 이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뭐 운전면허증이라든가 뭐 커말 활용능력 자격증이라든가 뭐 이런 자격증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기관에서 필요한 자격증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한번 채용시 준비사항이나 또 면접을 위해서 준비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박세나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관장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느 사회복지 기관이나 마땅히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면접관으로서 법인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이제 회장 직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면접관으로서 참여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경험한 아주 황당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자 입장에서는 그 시기에 여러 곳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기관명을 미처 수정하지 못하고 네, A라는 기관, 여기는 A라는 기관인데 제가 B 기관에 입사하면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문장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러면 일단 서류에선 다 걸러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일단 서류 작성하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인 형식의 틀, 그리고 그 서류 자체에서도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면접을 많이 경험한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이미 서류에서 진술성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행정적인 서류를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지역아동센터에 이제 입사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이력서 있어야 되고요. 자기소개서 있어야 되고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있어야 되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이 이제 기본인데 그 외에
이왕이면 그래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민간 자격증이라도 내가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플러스되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이제 어떻게 쓰느냐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아동복지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자기소개서에 어필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제 요즘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어려서부터 사실 이렇게 시작되는 자기소개서는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동복지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원아동센터는 그 지원아동센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 능력에 대한 적격성은 또 기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또 언급드린 가장 중요한 아동 인권 감수성에 대한 그 함양 여부가 어필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시 저희가 질문하는 건 제일 끝에는 아마 비슷하실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면접하시고 그럴 때 왜 나는 아동복지 실천가가 되려 하는가? 네, 그 질문에 명확한 자기 설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위해 준비하셔야 될 사항이라면 사회복지사로서 기본 자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성 부분에 아동복지 실천가로서 갖춰야 할 내 자질과 역량은 어떤 것이 있었다. 그러면 네, 말씀하신 거죠. 경험적 근거들, 내가 학과 생활하는 중에 그리고 실습을 하던 중에 정학고사 하던 중에 어떤 경험적 근거들이 있었다라는 게 어필되면서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아동복지 실천가로서 강점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어필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 컨택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아이 컨택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이 사실 사회성 부분인데요. 자기 의사 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표현력, 그리고 협조성. 앞에 앉아있는 면접관과 내가 같이 일을 하게 될 건데 그 협조성을 볼 수 있는 건 사회성 부분에서 네,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는 기본적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의사 발표의 정확성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 지식 및 업무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회장으로 있다 보니까 아동복지교사 진학진지를 정부시청에서 뽑을 때 면접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황당했던 경험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일하게 되실 건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곳일까요? 질문하면 10분 중에 절반 이상은 이해 없이 오십니다. 예. 그런데 생활복지사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다소 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이 기관에 지원하게 됐고 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기관에 대한 이해도, 운영 목적, 비전에 대한 파악들이 있어야 되죠. 요즘은 소규모 지역아동센터들도 다 홈페이지 또는 홈페이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블로그 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쯤 다 보셔서 스캔하셔서 이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것을 특화로 운영하고 있구나. 이곳은 문화체험이 특화구나. 이곳은 학습이 특화구나. 이곳은 앞으로 그 직업이나 비전에 대한 제시, 아동 인권에 대한 교육 이러한 것들이 특화구나, 가족 지원이 또 특화구나 이러한 것들을 스캔하셔서 그 해당 기관의 운영 목적이나 비전을 미리 파악하고 오시면 훨씬 더 가산이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진짜 아동복지에 대한 그 어떤 사명감 이런 게 꼭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조경석 관장님께서 우리 청소년 수련관 또 청소년 수련 시설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면접 시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 준비 사항들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에서 최종덕 관장님과 박사나 회장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기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입사 지원서에는 학교 나이, 생년월일 같은 거 다 기재하지 않는 브라인드 면접을 갈 때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좀 추가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 대부분이 종종 이렇게 봤을 때 자기 소개서가 소설을 쓰는, 참 보면서도 어떤 내용인지 맥이 안 잡히는 그런 자소서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지원자의 각오 정도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경험 또 지원 동기 정도를 명확하게 써서 간략하게 좀 보기 좋고 읽기 좋은
그런 자소서를 쓰면 아마 서류 심사에서도 점수를 좀 받고 그 다음에 해당 자격증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년 지도사나 청소년 상담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지원 대상자들이 되겠는데 될 수 있으면 자격을 많이 쓸수록 좋습니다. 그 대신에 해당 없는 자격증은 쓰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로 활동을 했고 또 어느 정도의 인성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걸러는 되겠지만 그 자격증 첨부하는 양에 그 봉사활동 시간을 좀 첨부해 주면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위한 준비 사항으로서는 일단 지원 기관에 홈페이지는 반드시 한 번쯤은 검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기관에서 미션, 비전, 운영 방향 또는 그 기관의 최근 이슈 정도를 보고 또 저희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 시설에서는 종종 면접 때 청소년 관련된 법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것도 조금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로 물어보는 게 왜 지원을 했는지 지원 동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기관들이 많아요. 제가 다른 타 기관에 이제 면접을 많이 다녀보면 질문에 이런 사항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하고 나온 게 이 기관에 왜 지원을 하게 됐는지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청소년이다 보니까 본인이 만약에 합격을 한다고 했을 때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때에는 청소년 프로그램 정도는 내가 합격을 했을 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 있죠. 어떻게 보면 은어일 수도 있는데 청소년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조금 공부를 하고 가셔서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갈 때는 될 수 있으면 다른 면접 보는 그 지원자들보다 빨리 가서 마음적 안정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빨리 간다는 거는 그만큼 본인이 성실하다는 걸 또 나타낼 수도 있고 근면하다는 걸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장에서는 똑똑하고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근면 성실하는 사람을 뽑는 데에 이렇게 주안점을 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취업 면접 특허 콘서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력서를 작성을 하거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부분은 다른 이제 파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잘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이제 특강을 좀 준비를 할 거고요. 그 이력서 작성법이나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여러분들이 그런 특강을 통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회복지 시설이나 또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또 면접을 볼 때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또 인력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꽤 시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할까 하는데요. 우리 마무리는 우리가 이제 취업 면접 특허 콘서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을 위한 이제 채용 준비 사항 또 면접을 위한 준비 사항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면접을 할 때 특히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할 부분들 한두 가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꼭 당부의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특고 콘서트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우리 최종혁 과장님께서 마무리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수시로 다듬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신만의 어떤 취업 스토리를 만들어서 자기소개서에 그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 그다음에 계속 나왔습니다만 자원봉사 활동 내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양한 자격증보다는 꼭 본인에게 필요한 자격증이 그리고 가능하면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이 있었으면 좋겠다. 불필요한 자격증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자기가 원래부터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의 실습이나 자원봉사를 반드시 좀 하면은 굉장히 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면접이든 어떤 거든 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품을 논리적으로 면접관들한테 설득을 시키는 거라서 이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는 때 법칙이 좀 적용을 시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플랫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플랫 법칙은 4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포인트, 그 다음에 리즘, 이그젬플, 포인트. 이게 어떤 법칙이냐면 먼저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또 그에 대한 이유와 사례를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결론적인 주장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칙대로 이야기하면은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말들이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이런 사례로 한번 곁들여서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저는 이 일에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기에 결론적으로 저는 이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조금 설명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사나 센터장님. 네, 관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셔서 요즘은 자칫 저희 센터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또 잔소리 시작하시네요. 그러면 꼰대라 소리 듣습니다.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장황하게 얘기할 사실 그러진 않겠고요.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20대 자녀를 둔 엄마로서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가장 또 힘들고 각박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저희 40대, 50대 이제 선배님도 계시지만 그럴 때는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고르는 선택지가 오히려 많았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졸업하셔서 취업을 하셔야 되고 사회복지사로서 전문가 영역에서 활동을 하셔야 될 이때는 사실 더 많이 각박하고 선택지가 매우 좁은 그러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을 하든 마찬가지겠지만 자신감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평생 직장이라는 말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목사로 시작해서 지금 사회복지사로 있고 제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를 일이죠. 내가 재미있게 잘할 수 있는 일을 꼭 지금 당장 찾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일단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로 졸업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에서 내가 처음에 학교를 선택하고 이과를 선택했을 때 그 초심을 기억하면서 사회복지 실천가라는 거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거고 사람과 함께 일하는 직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초심,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롭게 하고 나 자신이 또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인문학적 소양 같이 함양하셨으면 좋겠고요. 면접 시 그러한 것들을 다 준비하신 것들을 떨지 말고 잘 발현할 수 있도록 자기 수양도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여튼 이 험한 세상에 여러분들의 졸업과 사회복지 실천가로서, 그리고 또 저는 아동복지 실천가이기 때문에 아동복지 영역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경수 과장님. 예, 우선 이 면접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잘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고 장황하게 답변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면접관들하고는 아이 컨택을 좀 적절하게 잘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기관에 꼭 입사를 하겠다는 그 열정과 각오 정도는 보여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면접 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그 사회복지 분야하고 다른 저희 이제 청소년 분야 쪽에서는 좀 멀티플레이어 할 수 있는 청소년 지도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으로도 해야 되고 대면으로도 해야 되고 학교에도 가야 되고 또 수련관이나 문화예술에서도 해야 되다 보니까 멀티플레이어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지도사들이 필요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자격증을 뭐 컴퓨터면 컴퓨터,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 지도사, 심지어 운전면허증이라도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무릇 가리지 말고 따십시오. 그 자격증을 따시고 나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격증을 여러 가지 따놓고 있다 보면 어느 때인가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기회를 반드시 잡으시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에 모두 취업하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2020년 국민대학교 사회복지과 취업 면접 특구 콘서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우리 의정부 노인종합복지관 최종록 관장님, 또 의정부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회장님이신 우리 박세나 센터장님, 또 우리 의정부 청소년 수련관 관장님이신 우리 조경서 관장님께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취업 면접 토크 콘서트를 마련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노인복지관, 또 지역아동센터, 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좀 제공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을지 그 방향을 좀 설정하고 또 제시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세 분의 그 관장님과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취업 면접 토크 콘서트가 여러분의 졸업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또 사회에 진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관장님과 센터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